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번 미국 대선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을 실감하게 합니다. 최종 결과가 최대 2주 후에 나오는 것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또 어느 한쪽이 부정투표를 주장하면서 재검표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당선 확정 시기가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7개 경합주 지역은 경쟁이 더욱더 치열한 만큼 분쟁의 소지도 큰 상황인데요. 법적으로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쟁점은 무엇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프랑스 파리 소식 준비했는데요. 주차 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주차 비용도 값비싼 이 파리에서 전기차는 예외라고 합니다. 심지어 공짜 주차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왜 전기차만 특혜를 주는 건지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월 4일 월요일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 7곳 중에서 4곳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가 남부 선벨트 경합주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지지 후보를 정했다는 8%의 유권자층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55대 44%로 앞서고 있는 것이 막판 상승세의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승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이 8일부터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국 관광객 등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여권만 소지하면 별도 허가 없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된 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한중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면서 러시아와 북한 협력을 견제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여기에 미국 대선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좁히고 있다는 평가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소국 몰도바 대선 결선 투표에서 친유럽 성향 후보인 현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개표가 98% 정도 이루어진 가운데 친유럽 성향의 마이아 산두 현 대통령이 54%의 표를 얻어서 친러시아 정당의 지지를 받는 스토야노글로 전 검찰총장을 8%포인트가량 앞서면서 재선을 확정지었는데요. 이번 몰도바 대선은 친유럽과 친러시아의 진영 대결로 전개돼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몰도바 당국은 친러시아 세력이 최대 30만 명의 유권자에게 산두 대통령을 지지하지 말라면서 금품을 살포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해 선거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14명이 숨진 기차역 야외 지붕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 세르비아에서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1일 세르비아 북부 도시 노비사드의 기차역에서 콘크리트로 된 야외 지붕이 갑자기 무너져 그 아래에 있던 시민들을 덮쳤는데요. 이 사고로 6살 소녀를 포함해서 14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파키스탄 2대 도시인 라호르의 공기질 지수가 2일 1067을 기록하면서 최악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300을 훌쩍 넘긴 것으로 초미세먼지 역시 세계보건기구의 24시간 기준 권장 한도의 40배를 넘겼는데요.
공기오염으로 라후르 시민의 기대 수명이 평균 7.5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적급 경유의 매연, 농작물 쓰레기 소각, 겨울철 기온 하강 등 여러 원인이 작용을 했는데요. 파키스탄 당국은 학생들의 야외 운동을 금지하고 공무원과 민간 회사 직원 절반은 재택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 D-1. 네, 미국 대선 투표가 내일 실시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 시각으로는 5일 0시에 시작이 되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되는 셈인데요. 처음 투표가 이뤄지는 곳은 북동부 뉴햄프셔주에 있는 작은 산간 마을 딕스빌 노치입니다. 여기서 10명이 채 안 되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 광산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마을에. 그래서 투표를 마치고 이른 새벽에 광산 일터로 가던 전통이 있어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투표가 시차를 두고 50개 주 전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동부 시간으로 새벽 5시에 버몬트를 시작으로 텍사스를 비롯한 중부를 거쳐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 지역 그리고 하와이, 알래스카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투표 시간이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주별로 조금씩 다르고요. 네. 마감도 동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모레 오전 8시에 인디애나와 켄터키주부터 마감이 돼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오후 2시쯤에 알래스카에서 끝나게 됩니다. 네. 이 하와이랑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미국 본토에 시간대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에서는 투표가 한창인데 다른 주에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거나 개표가 진행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이날 오후 드러날 수가 있는데요. 지금 7개 경합주가 아주 초접전 양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곳의 개표 상황에 따라서 당선자 윤곽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와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가 히든 해리스냐, 샤이 트럼프냐. 네, 누가 더 많이 나올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요. 네. 선거를 이틀 앞둔 3일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 7곳 중에 4곳에서 아주 근소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날짜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였어요. 그래서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7,800여 명을 조사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네바다,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렇게 4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살짝 앞섰습니다. 네. 3%, 2%포인트, 1%포인트. 주마다 그래요. 예, 너무나 살짝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미시간에선 동률이 나왔고요. 애리조나에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4%포인트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살짝 우세잖아요. 근데 네. 대부분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3%포인트여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고요. 네. 다만 뉴욕타임스는 최근에야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했다라고 답한 유권자가 8% 정도 됐는데 이 유권자 8% 중에 55%는 해리스를 찍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막판에 표심을 정한 유권자들은 해리스 쪽으로 기우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전국 유권자 대상의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트럼프 후보 동률이 나왔습니다. NBC 방송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의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네. 양자 대결에서 똑같이 4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난달에는 똑같이 48%였으니까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렇죠. 일단 유권자 그룹별로 지지층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리스 후보는 흑인 유권자, 30세 이하의 젊은 유권자, 대학 학위를 가진 백인 유권자들에게서 지지율이 높았고 트럼프 후보는 농촌 유권자, 백인 유권자,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유권자에게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리스 후보는 여성 지지율이 57%, 트럼프 후보는 남성이 58%로 나타나서 지금 여성, 남성 성대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지에서는 면도날 두께만큼 미세한 차이다. 그렇죠. 너무 얇잖아요. 정말 초박빙이란 평가를 맞아요. 지금 이렇게 네. 내놓고 있는데요. 한편 지지율 경쟁 못지않게 두 후보가
후보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대선 레이스 내내 화제가 됐던 불법 이민, 낙태, 경제 같은 핵심 쟁점 이슈, 또 사전 투표율, 백인 여성층을 중심으로 한 히든 해리스, 또 샤이 트럼프 같은 변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뚜껑이 조만간 열리게 네. 되니까요. 조만간 열릴까요? 또 늦어질 수도 그렇죠. 있다는 네. 전망도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내일입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미국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요. 관련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가 너무 안타깝죠. 이 스페인에서 지금 홍수가 너무 나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이동도 피하라. 이게 네. 이제 다음 키워드거든요. 그렇습니다.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 지방에 지난달 29일에 기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3일까지 최소 21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숫자가 계속 늘고 있고요. 예. 아직 수십 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희생자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3일에 이렇게 피해가 커지니까 펠리페 6세 국왕 부부, 산체스 총리, 또 발렌시아 주지사가 이번 수해로 최소 62명이 사망한 발렌시아주의 파이포르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근데 성난 주민들이 욕설과 함께 국왕 부부와 총리 일행에게 진흙, 오물을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국가의 이번 수해 대응이 수치스럽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데요. 네. 경호원들이 급히 우산으로 보호를 했지만 국왕 부부가 얼굴과 옷에 진흙을 맞았습니다. 근데 스페인 왕실이 대중적인 이미지를 크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국왕을 향해서 뭔가를 던지거나 욕설을 퍼부는 일이 아주 드문 일인데 그렇군요.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컸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네. 주민들이 국왕하고 정부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이번 수해가 당국이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스페인 기상청이 폭우 적색 경보를 발령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역 주민에게 긴급 재난안전 문자가 발송된 건 12시간 뒤였습니다. 너무 늦었는데요. 아침에 이걸 내렸는데 안전 문자가 간 게 오후 8시쯤이었으니까 이미 퇴근길에 다 시민들이 차를 몰고 나섰는데 강물이 범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대피를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뒤늦은 문자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어떠한 종류의 이동도 피하라였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만 담겼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수색 복구 작업도 느립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한 3천 가구가 여전히 단전을 겪고 있고요. 네. 결국 총리가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사과를 하고 군인, 경찰 10,000명을 추가 파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재난이 앞으로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는 점인데요. 네.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제 찬 공기가 발생을 하면 이게 지중해 따뜻한 바다로 내려와서 비를 뿌리게 됩니다. 이게 가을철에 스페인을 포함한 지중해 연안에서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더 따뜻하게 데워지면서 지중해가 수분을 더 공급을 하게 돼서 호우가 더 극심해지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차원에서 기상 이변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 환경청이 유럽이 전 세계 평균보다 2배나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식량 안보, 생태계, 인프라, 수자원, 사람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변하는 현상을 네.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변화에 따른 대책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새술은 새부대. 네, 이 세부대에 담은 곳은 영국의 보수당입니다. 네. 14년 만에 정권을 얼마 전에 잃었거든요. 야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새로운 대표를 선출을 했는데요. 흑인 여성인 케미 베이드녹 전 기업통상부 장관이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당이 쇄신을 위해서 유색인종 또 여성이라는 상징성을 갖춘 인물로 승부수를 띄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네. 이 베이드녹 대표가 7월에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물러난 리시 수낙 전 총리의 뒤를 이어서 이제 보수당을 재건하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영국 주요 정당의 첫 번째 흑인 당수고요. 보수당에서는 대처, 메이, 트러스에 이은 네 번째 여성 대표입니다. 또 수낙 전 총리 이후 두 번째 유색인종 대표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네. 부모님이 나이지리아 출신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정계에 입문한 뒤에 교육부 여성평등부 장관, 상무장관 등을 지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 탄소 중립 같은 진보적 의지에 회의적이고요. 보수당 안에서도 굉장히 우파 성향이 강하다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복지제도 축소를 내세운 대처리즘을 지지를 했고요. 브렉시트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강했었습니다.
이 보수당이 7월에 총선을 했을 때 650석 중에 121석을 차지하면서 1832년에 영국 총선이 시작된 이후 역사상 최악의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이든옥 대표가 이렇게 떨어진 보수당 지지율을 회복해야 되고 다시 집권당 자리를 되찾아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는데 네, 쉽지 않을 거다. 않겠죠. 네, 이런 얘기가 상황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치열한 눈치 작전인데요.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오늘부터 8일까지 열리는데요. 네. 이번 전인대 상무위에서 경제부양책 규모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치열한 눈치 작전을 상무위원회가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기구거든요. 2개월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주요 법안, 예산안 심사, 예산안 규모와 연동되는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 비율 결정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됐는데 네. 이번 정인대 상무위가 통상 10월 말에 열렸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 대선하고 겹쳐서 열리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렇게 미리 결정을 하면 미국 대선 결과 어떻게 나올지 그렇죠. 모르잖아요. 아.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맞춰서 또 달라지는 결과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부양책 규모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상무위가 승인하는 부양책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특정 분야에는 100%를 물리겠다라고 공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현실화되면 수출 기업이 입을 타격을 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0 내지 20%가량 부양 규모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미국 대선 결과가 중국 부양책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193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확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중에 6조 위안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해결하는 곳에 나머지 4조 위안은 뭐 부동산 매입 같은 것을 위해서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놔도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비관하는 전망이 시장에 지배적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보도를 했는데요. 네. 정부가 드디어 지갑을 열긴 하는데 이게 실물 경제를 부양하는 것보다는 지방 정부의 채무를 부담을 더는데 투입되지 않을까 시장은 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체감하기가 어렵겠네요. 어렵죠. 나는 부양책이 달라질 게 있어도. 없으니까요. 네. 네. 아,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선 결과가 또 네. 중국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군요. 다음 키워드 오 마이 갓 이츠 프라이데이인데 이게 땡 갓 이츠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거를 앞 글자만 따서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었죠. 네. TGIF가 있습니다. 네네. 1세대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꼽히는데요. 그렇죠. 미국에서 경영난으로 이 일에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챕터 11인데요. 미국의 연방 파산법 챕터 11은 기업이 법원의 감독하에 영업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이 모든 레스토랑은 정상 영업을 유지한다. 고객들에게도 평소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일단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졌나? 코로나19 그리고 자본 구조에서 기인했다라고 회사 측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앞으로 최적화된 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파산 보호 신청은 미국 안에서 39개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미국 법인에만 한정이 됩니다. 이게 세계적인 가맹 브랜드와 지식 재산권을 소유한 곳은 포함되지 않거든요. 네. 그 법인이 따로 있는데 이 법인은 41개 국가에서 56개 사업체에 판매한 가맹 브랜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패밀리 레스토랑이 몇 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1965년에 설립이 돼서 2008년에 정점을 찍었는데 네. 작년에 미국 내 매출이 7억 2,800만 달러 1조 50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게 한때는 2조 원이 넘어갔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미국에서 이제 건강식을 내세운 경쟁 업체들이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고물가, 음식 배달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집에서 식사하는 문화가 많이 확산됐거든요. 그래서 네. 전통적인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영난은 심화하고 있다라고 AP통신이 분석을 내렸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도 점포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정부가 너무했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큰 사랑을 받았던 미국 뉴욕의 스타 다람쥐가 있습니다. 이름이 땅콩이에요. 피넛인데요. 주 정부에 의해서 안락사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뉴욕주의 환경보호국이 지난달 30일에 뉴욕주에 있는 마크 롱고 씨의 자택과 농장에서 다람쥐 땅콩이와 너구리 프레드를 압류했습니다. 이 롱고 씨가 이 땅콩이가 교통사고로 엄마 다람쥐를 잃은 뒤부터 7년간 돌봐왔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민간 보호소도 운영을 했는데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콩이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렸던 거예요. 재롱을 부리는 모습 너무 귀여우니까 크게 화제가 됐고 65만 명에 가까운 팔로워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스타였어요. 그런데 이 SNS 계정을 통해서 땅콩이가 안락사됐다라는 소식을 이 주인이 전한 건데요. 동정심에 호소했지만 무시를 당했다. 우리를 슬픔에 빠뜨렸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뉴욕 주 법이 있습니다. 다람쥐 같은 야생동물을 구조하려면 야생동물 재활치료사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야생동물을 적법하게 기르려면 교육 목적의 동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땅콩이는 여기서 탈락을 한 겁니다. 일단 서류 작업을 주인이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맞춰지기 전에 이제 그 과정 중에 같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끌려간 거죠. 그래서 환경보호국의 설명은 광견병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한 사람이 다람쥐에게 물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동물을 안락사를 이제 시킨 거고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데 이 동물과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게 좋다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안락사 소식이 전해지니까 네티즌들이 주정부 조치가 지나치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특히 여기도 또 빠지지 않아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CEO가 자신의 SNS에 정부가 도를 넘어 다람쥐를 납치하고 처형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람쥐들을 구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트럼프 후보의 어깨 위에 다람쥐를 합성한 AI 그림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또 극우 활동가가 그 SNS에 다람쥐, 너구리 등의 AI 사진과 함께 동물들이 안전을 위해 트럼프에게 투표해달라고 부탁합니다라고 이게 또 대선과 연결이 되는 정치권에도 이 땅콩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너무 안타깝네요. 이 땅콩이 귀여웠을 텐데. 그러니까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웨스트라이프의 I Have a Dream 들려드립니다. If you see the wonder of the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Oh yeah.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한독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에서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 시정연설문을 국무총리가 대독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촉구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구성된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진상조사단에는 김병기, 한병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5명이 참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사태를 논의할 여야의정협의체를 오늘 11일 출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프랑스 파리 김선영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리시에 20개 구가 있죠. 이 중 중심 4개 구, 4개 구에서 차 없는 길을 시행한다고요? 네, 당장 오늘 4일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오페라 루브르 박물관 피라미드 등이 속한 파리 중심인 1구에서 4구 내에 합당한 목적 없이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통행이 단속됩니다. 네.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이라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지만 불편이 예상됩니다. 물론 약간의 예외 조항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등록 주소지라는 걸 입증하거나 영화관, 쇼핑 등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서 가게 되는 경우 등이고, 하계 올림픽 기간에 시행한 것처럼 증명서 발급 등이 검토 단계이며 이 법을 어길 경우 135유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10년 사이 최고 환율에 도달하여 요즘은 1유로에 1,500원이기 때문에 한화로 약 2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여행할 때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시내 중심에 차량이 통과할 수 없게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또 주차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바로 1구에서 4구, 소위 금지구역에 바로 인접한 곳들은 주차난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네. 이번 정책을 시행하면 시민들이 차량 관련 벌금이 두려워서 차량을 이용하는 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보다 불편해지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서 파리시가 계획한 대로 차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발로 다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책 시행 전에도 결국 차를 포기하고 많은 파리 시민들도 이미 늘었고요. 21세기지만 점점 느려지는 파리 현실을 개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이 파리 그 주차 요금이 아주 비싼 걸로 유명한데요.
네. 참고로 파리 시내 길거리 주차 요금은 네. 15분마다 2에서 3유로인데 1시간 하나로 약 15,000원인 셈입니다. 평일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아침 9시 그리고 일요일은 무료 주차이고 노란 글씨로 배달이라는 글씨가 적힌 리브레종 역시 저녁 8시부터는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만 네. 이마저도 노란 두 줄선인 경우는 시간 관계없이 주차가 불법이며 노란 점선만 저녁 8시부터 가능한 곳입니다. 네. 주차구역이 대부분 옆면 주차로 되어 차체 길이가 짧을수록 주차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SUV 차 등은 여러모로 설 곳을 잃어버립니다. 주차료도 더 비싼 데다 디젤 주유소가 점점 사라지고 네.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편 주차를 크게 신경 안 쓰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는데요. 네. 벨리브 자전거는 약 30분까지 무료 이용이 됩니다. 또 플라스틱 상자 같은 좁고 짧은 1인 차가 있는데 이런 차는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초미니 자동차입니다. 네. 작은 틈에도 주차가 되어 아주 편리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에는 관대하다고요. 네, 전기차라면 큰 어려움 없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파리 시내에서 전기차는 무료 주차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출발 전에 차량을 다 충전할 수 있는데도 충전을 조금 덜 하고 일부러 시내에서 충전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던데요. 네. 예전에는 오톨리브라는 전기차 공유차가 있었고 네. 그 오톨리브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그 자리마다 전기 충전소가 들어섰습니다. 몇 년 전에 했던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의 공약으로 도심은 점점 차량을 없애기로 한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중인데 필요악이라는 반도 사실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파리에서 특히 이렇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큰 차량들 주차 비용을 더 내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그럼 전기차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네, 파리 시청 앞과 같은 도심 한복판에 SUV 차량을 주차하면 1시간에 6유로, 우리 돈으로 8,500원 가량을 내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소 3배 이상이 인상되면서 6시간 주차에 32만 원을 내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파리시가 1.6톤 이상 SUV와 대형 승용차의 특별 주차요금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무료 주차를 할 수 있어 예외지만 네. 역시 2톤 이상이면 적용 대상입니다. 이런 주차비 정책은 신환경 정책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고 2035년 EU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는 전기 자동차 또는 수소 자동차만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학, 석유, 중고차는 승인된 자동차에서만 계속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는 지구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인 결정으로 2022년 6월 투표 결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목표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르노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프랑스인들의 일상생활에 다른 조치들이 계속해서 도입될 것입니다. 프랑스는 15만 정도의 전기차가 해마다 판매되어 유럽 내에서 3위에 속합니다. 프랑스를 달리고 있는 전기차는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면 약 150만 대 이상으로 집계되어 전기차의 시대가 열리며 다른 타입의 자동차는 도태되어 가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우리가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불편해도 조금 참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서 김선영 통신원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화, 민주 두 후보가 초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율이 무려 전체 유권자 수의 절반을 넘긴 것으로 전망되면서 7개 경합주 개표 결과에 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특히 당선자 윤곽과 승리 선언이 예년보다 많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7개 경합주를 중심으로 미국 대선의 개표 방식 그리고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대 승부처죠. 7개 경합주들 가운데서 펜실베이니아 우리가 네.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7개 경합주라고 하면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네바다, 미시간,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이렇게 꼽습니다. 네. 전체 선거인단 수가 538명이잖아요. 그중에 7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가 93명이니까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이 중에 펜실베이니아가 가장 많아서 19명이죠. 2020년 대선 때는 조 바이든 대통령 손 들어줬고 그보다 4년 전 2016년에는 또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이 거의 동률이죠. 네. 등록 유권자 수가 약 9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선관위에 도착한 우편 사전투표 용지가 11월 3일 현재 약 174만 표, 그래서 약 20%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선거 당일 5일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물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총 아마 사전 투표 건수는 약 200만 표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사전 투표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 선거가 그렇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이번에도 또 보니까 정말 그 사이에도 달라진 것들이 많고 네. 정말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또 다시 새삼 들었는데 주별로 구체적인 절차는 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권자들이 먼저 사전 투표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의 선관위가 해당 유권자의 투표 용지를 보내고 네. 거기 이걸 받은 유권자들은 그 용지에다가 이제 기표를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제 반송을 해야 우편으로? 됩니다. 네. 그래서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투표, 직접 사전 투표이고요. 네. 우편 투표를 할 경우에는 그 일정 시점까지 그 투표용지가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선거 당일, 이번 선거는 11월 5일이겠죠. 선거 당일에 도착한 투표용지까지 인정을 하는데 일부는 또 다르죠. 조금 좀 다른 경우도 네네. 있습니다. 역대 사전 투표율을 보면 오바마 재선을 했었던 2012년에 33%, 트럼프 당선됐던 2016년에는 40%, 바이든이 당선됐던 2020년에는 69%였는데 네.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그렇죠. 인해서 이례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올해 대선에서는 총 유권자 수가 약 1억 8,650만 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2020년보다는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50% 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직접 투표소에 가는 경우가 있고 우편 투표가 맞습니다. 이렇게 사전 투표도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우리나라도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사전 투표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예, 논란이 워낙 이 이제 초박빙세여서 네. 특히 또 펜실베니아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일부 선거구에서 굉장히 많은 그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를 하려고 몰리는 바람에 네. 이게 제 시간 내에 마감이 못 돼서 네. 트럼프 측에서 이걸 늘려달라 이렇게 긴급하게 요청을 했고 이걸 여기 줄 선 사람들까지는 다 하자. 줄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좀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워낙은 10월 29일 오후 5시에 끝나기로 네. 되었는데 날짜를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법원이 신속하게 받아들여줬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모든 펜실베니아 주 전체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선거구에 해당되는 판결이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측으로 아주 중대한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측이 일부 선거구에서 불법 유권자 등록이 있었다. 또 가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뭐 주정부는 이걸 다 이제 일축을 했지만 뭐 추후에 논란의 여지는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자, 이번엔 조지아주 살펴보겠습니다. 펜실베니아가 러스트벨트 최대 경합주, 조지아주는 남부 지역에서 최대 경합주죠. 예, 조지아주의 선거인단 수는 16명이고 노스캐롤라이나 선거인단 수와 같습니다. 이 조지아주에 관심이 쏠리는 건 2020년 대선 때 워낙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0.2%포인트 표 수로는 약 1만 1,000표 차이로 조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에 이겼는데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요청으로 재검표까지 갔었고 또 뭐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주 정부의 압력을 행사했다 이래가지고 또 소송에 걸리기도 하고 진짜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그게 결국에는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이어졌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어쨌든 재임 중에 이게 대통령 재임 중에 공적 행위다라고 하는 걸 좀 포괄적으로 인정을 연방 대법원이 하면서 네. 이제 결국엔 트럼프는 뭐 사법 리스크에서는 좀 벗어난 셈이 된 그렇죠. 바가 있습니다. 네, 조지아주에서도 뭐 사전 투표 열기가 아주 뜨거웠겠네요. 네, 펜실바니아주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지아주는 거기에 비할 바가 아, 그래요? 아닙니다. 예, 네. 지난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는 10월 31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예. 참가율이 물론 그 무려 최대 75%나 됩니다. 와. 지난 2일에 주 정부가 발표한 거를 보니까 전체 네. 유권자 중에서 약 75%에 이르는 400만 4,588명이 사전 투표를 표가 마쳤다.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4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인데요. 네. 주 정부는 이 숫자를 발표하면서 이게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전 투표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때와 같은 논란이 없도록 그동안 4년 동안 이 주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사전 투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투표 관련된 것들을 이제 뭐 시스템도 개발하고 발전을 시킨 데 대해서 유권자들이 신뢰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나타냈고요. 네.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전 투표자가 많기 때문에 뭐 개표 시간은 좀 걸릴 걸로 예상이 그러게요. 되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뭐 예상보다도 또 빨리 개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펜실베니아, 조지아주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른 경합주들은 어떻습니까? 예, 선거인단 16명인 노스캐롤라이나 주 같은 경우에 2020년에 대선이 끝난 지 무려 열흘이 지나서야 최종 승자를 가린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네. 과연 그럴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바다주도 2020년에 선거가 끝난 지 닷새가 넘어서야 승자를 확정 지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기 투표 경우에 11월 5일 선거장에 소인이 찍혀 있고 네. 또 도착 일자는 나흘 이내에 도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말하면 11월 9일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도착하면 되기 때문에 개표 과정이 상당히 좀 늦어질 수 네. 있습니다. 애리조나도 문제인데요. 애리조나도 선거인단 11명으로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하고 개표 절차가 좀 복잡하고 특히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이 주 법에 따라서 선거일이 지난 이후에 최대 5일 이내에 유권자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좀 우리 상식으로는 네. 이해가 안 그래도 되는데 될까요? 이게 주 법으로 뭐 사소한 어떤 실수, 네. 서명을 잘못했다든지 네네네. 이런 것이 될 경우에는 이 수정을 요구해서 허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개표 집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쭉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종합을 해보면 4년 전에 비해서 이번 대선에는 뭐 대통령 당선 확정 시점이 꽤 늦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초박빙이기 예. 때문에. 초박빙인데다가 이제 우편 투표가 많았던 많았고. 것이 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우편 투표가 많으면은 집계가 늦어지는 이유는 이거를 개표 과정에서 이 선거구별로 분류하고 네. 또 유권자가 제대로 이거를 행사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확인 작업을 다 거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다수주는 선거일 전부터 이런 투표 분류 같은 거 또 확인 작업을 하는데 네. 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같은 경합주들 대부분이 선거일 당일 5일에 돼야만 그걸 같이 직접 투표한 사람의 투표과 같이 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그때부터 확인 작업을 갖추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애리조나 같이 뭐
투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며칠 이렇게 늦게 오는 도착이 그러면 더 그렇겠죠. 늦어지니까. 물론 이 모든 거는 개표 과정에서 이 의외로 두 후보 사이에 이 표차가 크게 벌어져서 어느 한쪽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할 네. 경우에는 뒤늦게 도착한 그렇죠. 표라든지 좀 늦어지는 건 상관이 없겠죠. 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너무 박빙세다 보니까 그렇죠. 마지막 한 표 한 표가 너무 중요해서 그것까지 다 뭐 별 문제 없이 논란의 여지 없이 다 확인 과정을 거쳐서 개표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020년 대선 때처럼 네. 뭐 결과에 승복하는 그 승복을 거부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지금 미국 언론들이나 뭐 전 세계 언론들이 가장 이제 우려하는 바가 그거죠. 그렇죠. 지금 촉박빙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법정 싸움이 투표가 끝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그 가능성은 트럼프 측이나 공화당에서 제기할 수도 있고 해리스나 민주당 측에서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펜실베니아가 특히 이제 문제인데 펜실베니아가 최근에 주 대법원이 우편 투표 시 이제 속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표가 약 4,000표 정도가 되는데 네. 이렇게 약간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다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거 공화당에서 이거 완전히 지금 뭐 발끈하면서 못하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속봉투가 뭐예요? 근데? 속봉투는 이제 그 유권자가 이 투표용지를 받으면 그 안에 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다음에 네. 밀봉해서 그 속봉투에 넣어서 밀봉을 한 다음에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큰 반송 우편 봉투에다 넣어서 보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속봉투가 없이 그런 표 그렇게 하지 않은 표가 약 4,000표 정도 4,000장 정도쯤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작은 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워낙 박빙세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도 지금 신경전을 좀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펜실베니아 주정부가 또 이번 대선 전에 이 자동차 운전면허 등록 주소를 기반으로 한 유권자 자동 등록자라는 거를 시행에 들어갔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공화당 측 주 의원들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미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주 대법원으로부터 일부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판결을 받아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최근에 트럼프 그 후보는 펜실베니아 주의 랭카스터 카운티하고 요크 카운티에서 약 5,000장의 뭐 잘못된 등록 신청서가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벌써부터 이제 사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지금 현재 확증은 없지만 이런 것도 나중에는 좀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겠죠. 문제가 제기가 되면 또 조사를 안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조사를 안 해볼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펜실베니아 외에 또 비슷한 이런 뭐 소송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 애리조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이미 지난 8월에 주 공화당 의원들이 그 유권자 등록 절차에 좀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거와 관련된 판결이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주 법원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유권자 등록했을 때 시민권 증명서를 안 갖고 와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 갖고 온 사람들에게도 표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지만 선거 당일에 이제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 대법원에서는 어떤 의도로 이건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는 유권자의 투표권을 저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한 건데 뭐 이 공화당에서는 당연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송은 이미 여러 건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사실은 뭐 당장 내일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결이 나올 리는 이제 만무하고 그렇죠. 또 이거가 정리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지만 이게
지금 여러 건이 걸려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중에 추후에 선거 결과를 불복하는 법적인 근거 또는 논란의 여지를 불러일으키면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당장 뭐 이번 주 안에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볼 수 이번 있겠네요. 주는 물론이고 네. 이런 것들은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럼 왜 이렇게 소송전을 네, 네, 하느냐라고 네. 할 때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아무래도 많겠죠. 일단 투표자들에게 어떤 압박 뭐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선거일 당일에 또 혼란을 야기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좌우할 7개 경합주를 중심으로 선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논쟁점들 집중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선거 대선 얘기 들으니까 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노래 안 들려드릴 수가 없겠네요. 레니 크라비츠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